앞서 영상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제21대 총선 제주 선거구 후보들에게 KBS가 제주도민들을 대신해 질문해드립니다. 모든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 특정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질문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15 총선 연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비 후보에겐 세부적인 질문지를 드리지 않고 큰 주제만 전달해 진행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 후보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주도할 김가람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번 총선 왜 출마하십니까? 이유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온 국민 그리고 특히 우리 제주도민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구 저편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여기 나왔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 부상일을 선택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마 이유에 대해서부터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죠. 김가람 기자. 네, 이번이 네 번째 이제 도전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세 차례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선거의 패배의 책임은 저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덕을 채우기 위해서 지난 12년을 계속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대 후보가 이 제기한 입장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천 심사에서 출마 경력을 2번으로 기재했다, 거짓 기재했다라고 이제 상대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간이 투여되어도 부족할 이런 상황에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저는 김효 후보께서 많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질문이 혹시라도 나올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아까운 시간을 또 여기다 투입하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공천 서류 중에 출마 경력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에는 출마를 해서 득표가 얼마가 되었는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출마를 해서 득표한 내용을 기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기재 세부 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출마한 것을 적을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출마와 관련된 것은 여기 이렇게 소명서에 명확하게 제가 기재를 하였고요. 지금 상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저의 이러한 사실을 저희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알고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서류에 그 기재가 되어 있고 그걸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발표된 것에 보면 뭐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공개하신 것 같은데 그런 서류의 내용이 상대 후보에게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갖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또 이제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네. 선거 때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연인 부상일이 과연 이제 얼마나 우리 도민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 저도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금 변호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 변호사 수임 사건 중에 상당수가 제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주소를 옮긴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맛보기로 시작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코로나19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요즘에 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것인데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4차 산업의 가장 늦은 4분기에 3차 산업 중에 관광업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는 결국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도 가장 늦게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섞인 이제 분석 보도가 나온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말씀드린- 위해서는 결국 소비를 어떻게든 촉진시켜야 될 텐데 기본소득이라는 방법으로 그냥 나누어주는 방식은 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예산을 이제 조기 집행하는 방식이나 좀 국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 우선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침 이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네. 이런 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런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 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재난기본소득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지금 아마 법적인 근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에 준해서 경제대난지구를 선포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과 또 도정의 지원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지속하는 원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을 입국시켰기 때문에 이 사태가 커진 거다. 네. 지금이라도 중국인을 봉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선 그는 전문가 그룹에서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서 그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저는 그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미 이렇게 만연하게 퍼진 상황에서 과연 중국인을 막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면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 그룹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초기에는 아마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초기에 그럼요. 특히. 예. 제가 그래서 국회에 가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막아달라.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기에 만약에 중국인 봉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 중국에 사는 한국인까지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요. 그거는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해야죠. 근데 한국인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일 입국인 수가 한국인 대략 한 10,000명 정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중국 교민을 교민들이나 말씀하시는 관광객이나 건가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하루 최근에 초기에 이게 사태가 커지면서 한 3,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최소치를 예를 들어서 3,000명으로 잡았다면 이 한국인들을 매일 2주간 격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발생. 있죠. 그러면 3,000명을 2주간 격리했을 때 대략 이게 하루에도 얼마가 되죠? 뭐 2만 명, 3만 명을 격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정책이 과연 현재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듯이 중국인을 봉쇄하는 게 현실적인 정책이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중국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한국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 것이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근거, 기준이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얼마나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는지. 지금 요번에 이제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들 그분들이 어떤 공간에 이제 그 격리를 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결국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였죠. 또 자기 지역에 온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예. 취지는 뭐냐면 예. 우리가 정치권의 여야가 있을 때 사실 이거 국난 아닙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시기인데 물론 정부가 잘하지 못하고 있죠. 네, 비판받아야 할 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나 제1야당이 이 이슈를 정쟁의 이슈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신다고요. 우선 야당은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력을 갖고 있는 정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 충분하지 못한 그러니까 대안 제시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충분하지 못한 대안 제시가 있다는 부분들은 그건 시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인이라면 이 주제를 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제주 4.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 4.3 70주년에 그 네. 국회에서 열린 이 범국민이 주최 토론회에 네. 참석하셨잖아요. 네. 거기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네.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4월 3일이라는 네. 이 날짜를 이 고정된 시각으로 바랄 필요 없이 좀 바꿀 네.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주의 4.3 희생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분노하고 거부하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하라는 그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3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4.3 특별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희생자분들에게 맞춰져 있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생자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1948년 4월 3일 벌어진 그 사태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면 이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이 4.3의 뭐 정면 부분을 좀 언급해 볼까 네, 하는데요. 네. 일단 후보자님께서는 4.3의 성격을 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회, 현대사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과정, 그러니까 1947년부터 54년까지죠. 그 사이에 벌어진 그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교전 중에 사람이 죽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3 우리가 관용적으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한 것이 법명까지 돼버렸는데 저는 제주 4.3 사건의 기본적 속성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점 그것을 사과하고 또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언급하신 것들 보니까 양민학살이라는 표현도 좀 쓰셨고 양민학살 부분도 있죠. 그렇죠. 민중항쟁이라는 표현도 언급하셨더라고요. 민중항쟁적인 측면도 있다고 일단은 보시는 건가요? 제가 언급한 민중항쟁의 측면은 아마 여러 단어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소개한 부분이 더 클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책임을 저는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이제 특별법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일단 오영훈 의원안이 제일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영훈 의원 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3 특별법을 처음 만들 당시 굉장히 중요한 조항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조항 중에 핵심적인 것이 국가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고 그다음에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배상 규정이 빠져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재심 규정이 있었습니다. 재심 규정은 왜 중요하냐 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사실은 죽어 있는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매우 재심 사유 자체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제주 4.3의 희생자분들은 그 제주 4.3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에 몇 가지 재심 사유가 인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공소기각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조항은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지만 빠졌습니다. 저는 아까 특정인이 발의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권은희안도 있고요.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부를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재심 규정 관련해서 이제 좀 이 비슷한 대안이 이제 군사재판 무효화. 네. 가 이제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당시 토론회 보면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이 제주도민으로서는 이해하지만 이 법률가로서는 네. 입법 조치로 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효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도 네, 그 네. 판단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을 통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무효화하는 사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어떻게 그 뒤로 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미 뭐 본인이 사망했거나 아니 유족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만한 사람이 없는 없을 경우도 있지 경우에는 않겠습니까? 공익의 대변인이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서 할 수 있는 법적 논리는 충분합니다. 그 검사를 설득하실 그럼 계획이시죠? 입법을 하면 검사는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물론 본인들의 그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입법기관에서 결정된 법, 그리고 국민이 만든 것이니까요.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률적인 재심을 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이신가요? 일률적인 재심은 어떤 사건이든 개개 사안의 특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원래 재판의 속성하고도 안 맞죠. 그러면 이 4.3 당시 억울한 분들이 일일이 전부 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익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들은 이미 4.3의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범위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일률적인 재심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별로 그렇죠. 사안별로 법률화시키자는 네, 말씀인 거네요. 그럼 아까 나왔던 질문 중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 사건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안 드시면 네. 어떤 명칭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처음 그 법안을 초안 작업에 제가 참여를 할 때는 그때가 이제 97년부터 했었는데 저는 제주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동시에 제주 사건이란 말도 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미 쓰고 있으니라고 해서 이제 지금의 법명이 된 것인데요. 아마 4월 3일 날 무장대의 봉기를 사건 이름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적절하지 거군요.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4월 3일 날은 사실 양민이 희생당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5는 남침이죠. 예. 6.25 왜 우리 6.25 사변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말도 쓰니까. 쓰지요. 근데 굳이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고. 그러니까 명치,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명이 중요한, 그러니까 예. 정명이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의 이름 자체를 이 사회적으로 통용된 걸 가지고 굳이 바꾸려고 하는 에너지를 쓸 필요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하시고요. 저도 이제 당시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가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초안 이름이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음은 뜨거운 제주 연안 이공항에 대해서 한번 네, 네, 네.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공항 관련 이 공약을 보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도청 이전을 공약하셨는데 그 이유가 네.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2공항을 얘기할 때 이게 단순히 공항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 30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얘기들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0년 뒤에 제주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노동력이 지금보다는 덜 필요한 시기. 그렇다면 많은 여가가 생기겠죠. 그럼 그 여가에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30년 뒤에도 우리 제주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준비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청 이전하게 되면 네. 기존 상권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당연하죠. 공무원 조직의 예. 반발도 예, 있을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건 예. 어떻게 좀 설득하게 예, 계신지.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 부분 말씀을 추가로 또 질문해 주시니까 두 가지를 엮어서 하겠습니다. 제주도청의 이전 문제는 도청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2공항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건 2035년입니다. 앞으로 15년 뒤입니다. 15년 뒤에 벌어질 일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경제 인프라로서의 지위. 그러려면 그걸 거점으로 해서 또 중간중간에 산업적인 거점이든 어떤 뭐 제가 추후 공약으로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점들이 연결되는 도로망. 그건 결국 접근성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행정의 중심지가 제2공항 배후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중심지가 간다는 의미를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냐? 저는 지금 도청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같은 지금은 행정시지만 거기에 더 많은 권한을 나눠줘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 시민, 서귀포 시민은 도청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선거 때 좀 토론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공약들하고 그 지난 총선에서는 이 공항 배후지에 도청 말고 대규모 관광단지나 복합 네. 리조트를 계획하셨잖아요. 네. 네. 바뀐 이유가 좀 네. 어디 있겠습니까? 4년을 준비하는 동안 저의 생각이 좀 섣불렀던 것들, 또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수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옳고 지금이 그르고 또는 그 반대가 아니라 제가 고민하는 과정에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광단지나 복합 리조트보다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도청 이전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관광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한 곳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너지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중간 지역이 공동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당시 4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관광은
1916년도 상황을 기준으로 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30년, 2035년, 심지어 2050년까지 내다봤을 때 제주의 관광이 만불 시대, 국민소득 만불, 2만불, 3만불, 4만불 시대의 욕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공항 개항 시기가 2035년이 아니라 2025년으로 일단 바로 잡고요. 도청 이전과 4차 산업과 이 공항이 지금 계속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청 이전하고 4차 산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4차 산업은 아까 왜 말씀드렸냐 하면 결국 4차 산업이 점점 더 이제 융성하게 되면 인간은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고 예. 그랬을 때 결국 관광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공항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예, 예. 저는 이제 왜 거기에 도청 이전이라는 것이 맞물리냐는 질문인데 제주도청 이전이 국회의원이 공약입니까? 도청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국회의원의 공약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국회의원의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법률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그 지역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지는 결국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산을 거기다 투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거죠. 도지사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공무원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예산을 갖다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전제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도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 국회의원이 그냥 강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정치인은 자신의 소신이 옳다고 하다가도 전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자신의 생각을 처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죠. 아까 원희룡 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 질문 하나만 할까요? 예. 그 원지사가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최고위원 지금 맡게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야 뭐 같은 당의 입장에서 도지사가 같은 당에 소속돼 있다면 좀 저는 좋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겁니다. 도민과의 약속들이 어겨졌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그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약속한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유권자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좋아하는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땅의 살을 밟으면 길이 된다. 많이 밟힐수록 좋은 길이 된다. 굳는다는 것은 수많은 길들이 내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 3번의 도전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고 저는 그 과정에 스스로 바로 서는 길을 찾았습니다.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 앞에 좋은 길이 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상일 예비 후보 김가람 기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간은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죠. 허용진, 강경필 예비 후보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